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주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한미 양국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월북해서 군 경계에 허점이 생겼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토요와이드, 라이브투데이 등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인천, 서울, 경기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관됐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문화예술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것과 극장가에도 다시 관람객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인천, 서울, 경기 지역 수돗물 유충 발견에 따른 내용입니다. 7월 25일 오전 8시 토요 와이드에서는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처음 유충이 발견된 지 보름이 지났으며 원인을 찾는 사이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보상 방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일각에선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박영길 인천시 수도사업본부장은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피해는 점점 늘어가 인천에서 접수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만 200건이 훌쩍 넘었으며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수 필터를 구입해 설치하고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 먹는 집들이 늘고 있다면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거의 대부분 자가 부담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집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마저도 생수값은 안 되고 샤워기 필터 구입비, 저수도 청소비만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충이 실제 나온 집이라는 것도 피해 가구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유충이 나온 지역 전체에 보상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충이 나온 정수장, 배수장 물을 같이 쓴 피해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으며 일각에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와 마찬가지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당시 집단 소송에는 서구 주민 7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속 유충 사태가 서울, 경기도까지 퍼지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가정용 정수기로 대처가 가능한 건지 수돗물 대신 생수를 마셔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하여 기자가 알아봤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정수기 유충 관련 문의가 쇄도한다면서 가정용 정수기가 유충을 걸러낼 수 있는지 필터 교체는 언제 해야 할지 걱정하는 글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는데요.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김모 씨는 유충이 정수기 필터 사이에서 다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다며 생수를 사서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정수기 업체의 연구실에서 이물질이 필터를 통해 어떻게 걸러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필터 시스템이 달린 장치가 유충 크기의 실을 넣은 오염수성수를 하면 실은 필터 외곽에 쌓이고 필터를 통해 걸러진 물만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정수기 업체 연구원 김서영 씨는 정수기 필터 시스템은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크기의 막으로 되어 있어 오염물질은 깨끗하게 걸러지며 깔따구 유충보다 작은 이물질까지 걸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소비자들이 이물질을 걸러주는 제품을 샤워기나 수도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형마트 관련 용품 진열대는 곳곳이 비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형마트 성수점 영업총괄 백종철 씨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이후 정수기나 샤워 필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고 매출 또한 증가해서 추가적인 발주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충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 9일 이후 홈쇼핑 정수기 상담 예약 건수도 지난달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수돗물 유충 문제의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걱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수돗물 속 깔따구 유충이 인천, 서울, 경기도에서도 발견되어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이러한 불안감에 시민들이 가정용 정수기로 대처하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는 방법 등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인천시가 샤워기 필터 구입비, 저수도 청소비만 지급한다는 점과 집단 소송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선거법 위반 문제 등을 언급한 내용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과거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좀 더 검토하여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 등을 언급했더라면
더 좋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정수기 설치나 생수 마시기 두 가지 방법 모두 또 다른 경제적인 비용이 지출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제적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은 더운 여름날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좀 더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7월 23일 오전 8시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수도권 문화시설을 재개관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7월 23일 오전 8시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수도권 소재 문화예술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지난 5월 말 임시휴관에 들어간 뒤 약 2달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굳은 날씨에도 긴 줄이 늘어섰으며 수도권 공공시설 재개방에 따라 오랜만에 오프라인 전시를 보러 온 시민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닫고 뿌리고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람을 위한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면서 관람 인원은 사전 예약을 통해 2시간 단위로 제한해 한꺼번에 과도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발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관람객들에 대한 반가운 마음을 담아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여 선물 증정과 함께 특히 첫 관람객에는 감사의 꽃다발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항상 불을 꺼놔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으나 다시 재개관하게 되어 반갑듯 그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50여일 만에 일반에 재개방한 경복궁에선 경회로 특별 관람이 진행됐는데요. 시민들은 간격을 유지한 채 누각 2층에 올라 경복궁의 전경과 인왕상을 감상했습니다. 홍재석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 주무관은 55일 동안 개방되지 못했는데 여러 활용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경복궁을 찾아오는 분들께 감동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술의 전당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족 공연을 보러 온 어린이들로 활기가 돌았는데요. 예술의 전당과 국립중앙극장 등 8곳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 공연과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하며 다만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 12곳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오전 9시 토요 와이드에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신작 영화관들이 잇따라 개봉되면서 침체됐던 극장가도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관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반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극장가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객 수는 지난해 대비 70%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관객 수가 가파르게 줄었다가 최근 조금씩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여름 성수기를 앞둔 극장가에선 안심 관람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습니다. CGV는 전국 지점에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으로 체온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해 출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데요. 한성래 영등포구 대림동 주민은 영화 보러 2달 만에 나왔는데 의외로 사람들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 영화를 편안하게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비회원 고객들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 출입 명부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메가박스는 스마트 패스와 함께 스마트 오더를 선보였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대면 접촉을 줄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암정에선 시범적으로 옴팡이 인형을 통한 좌석 뛰어앉기를 유도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은지 메가박스 마케팅팀 대리는 인기 캐릭터 콜라보를 통해서 고객들이 좌석 간 뛰어앉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작 영화 출사표에 극장가의 방역 노력이 더해지면서 영화관이 다시 안전한 피서지로 사랑받게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문화예술 시설들이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고 또한 여름 성수기에 따라 극장가도 나름 활기를 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기한 없이 개방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감염에 대한 철저한 방역입니다.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CGV 메가박스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 모습을 보도한 것은 이러한 문화활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좋은 모습의 보도였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좋은 본보기로 비춰지고 위 극장가 모습처럼 좀 더 진화하는 방역 환경을 보도한 것은 좋은 정보 제공이라 보입니다. 7월 25일 토요 와이드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한 폐차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7월 25일 오후 6시 토요 와이드에서는 지난 7월 25일 낮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폐차장에서 큰 불이 났다면서 소방당국은 큰 불을 잡고 당초 발령했던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는 새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일대를 뒤덮고 있다면서 고양시 일산서구 도기동의 한 자동차 폐차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5일 오전 11시 45분쯤으로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1시간 전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 해제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소방 헬기 3대와 화재 진압 차량 35대 등 장비는 기존대로 투입하고 있다면서 폐차장에 수십 톤의 자재가 쌓여 있는 만큼 불이 다시 커질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다만 방어선 구축은 마친 상태라 불길이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는 적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차량 절단 작업 중 불꽃이 바닥에 떨어져 폐위에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며 고양시는 인근 거주민에게 창문을 닫으라는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에게는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시 폐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소방 헬기 3대와 진입 차량 35대 등이 투입될 정도였는데요. 폐차장은 수십 톤의 자재가 쌓여 있었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비록 인명피해가 없었고 신속하게 재난 메시지와 우회 당부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은 좋은 모습이었지만 화재 사고 예방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이 약했던 모습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비록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수십 톤의 자재가 쌓여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화재에 대한 주의와 예방 언급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유경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26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다시 불거진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체육계의 가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 대해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엘리트 체육에서 사회체육으로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1일 세상에 알려진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며 관련 국민청원 게시글과 녹취록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으로 힘들어했을 최 선수의 모습이 그려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에게 가해진 가혹행위는 청소년 선수 시절부터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가해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감독, 운동 처방사, 팀의 주장 선수, 남자 선배 선수 총 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는 녹취 파일, 최 선수가 직접 작성한 훈련 일지, 동료 선수들의 증언으로 밝혀졌는데요. 최 선수와 동료 선수들은 숙소 생활과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도 24시간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었고 최 선수의 훈련 일지에는 그 심각한 괴롭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가해자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폭행, 폭언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폭행과 폭언 모두 없었다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팀닥터라고 알려진 가해자는 알고 보니 물리치료 자격증이 없었고 의사가 아닌 운동 처방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었는데요. 여기서 관계자의 인적 사항이나 자격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리 부실의 문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지난 5개월 동안 6개의 관계기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바로잡지 않는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 최 선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해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정부, 정치권, 체육계는 모두 나서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만들고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업팀 선수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신체폭력 경험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선수들은 가혹행위를 겪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육계를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는 체육계에 깊이 뿌리 박힌 권위주의와 성과주의를 지적했는데요. 메달 획득과 등수에만 집착하여 선수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가혹행위가 되풀이되는 이유로 손꼽혔는데요. 2018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징계 후 체육계로 복직 또는 재취업한 사례가 38%에 달했다고 합니다. 38%에 달했습니다. 체육계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징계 후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나가는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고 스포츠윤리센터 또한 8월 발족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와 상담 등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오늘 9월까지 징계 감경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대한체육회에서 무관용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징계받은 이들이 체육계에 재취업할 수 없게 하는 징계 정보 시스템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10일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인 일명 최숙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고 지난달 19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해자들은 체육계 최고 수위 징계인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만이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 강조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이유경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고 최숙현 선수가 직접 작성한 훈련 일지에서 볼 수 있었던 구체적인 폭행, 폭언 사실과 그녀의 괴로움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앞으로 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유경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수도 이전에 대한 고강을 내걸고 일단 서울 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으로도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김민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의 이 행정수도 이전 발표와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청와대와 야당의 반응, 또 이 입장에 대한 언론의 보도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언급한 이유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이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에 대해 착수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시나리오로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을 하거나 또 국민투표 실시, 원포인트 헌법 개정 3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4일 세종 토론회에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두면 다 세종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서 개헌 주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야 합의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개헌은 가장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일보,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등 여러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복합도시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렇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야당 정치인들은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일부 지역 의원들과 충청 지역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통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못하니 이제는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고 하며 수도가 옮겨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시 발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는 찬성을 하지만 멀쩡하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정의당은 찬성 입장인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을 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각 언론에서는 이렇게 청와대 입장, 또 각 정당의 입장, 국민 의견 조사까지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행정수도 이전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이제 과거에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지정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행정수도를 지정하는 국가는 보통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입니다. 과거 뉴욕시에서 필라델피아시로 그리고 이후 다시 워싱턴 DC로 수도를 이전한 미국, 여기에 멜버른시에서 캔버라시로 수도를 옮긴 호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들 연방제 국가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수도를 옮긴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개발을 위해서 행정 수도를 따로 건설한 예는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시가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내륙을 개발하고 심각한 수도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도시 브라질리아를 건설을 했는데요. 이 브라질리아는 지난 1960년 이렇게 수도로 지정된 이후에 발전을 거듭을 해서 지금은 인구 300만의 큰 도시로 성장을 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핵심 기관이 모여 있어서 브라질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관공서가 몰린 도시 중앙에만 일자리가 밀집해 있어서 출근 시간에만 유동 인구가 몰렸다가 퇴근 시간에는 인근 이 침상 도시로 빠져나가는 도시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경제는 강남은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빌어서 인용 보도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이 실제로 얼마나 인구를 분산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면서도 잘 이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를 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이 자녀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로 이전될 지역에 대대적인 교육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고 서울권 못지않은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행정 수도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위헌 논란을 넘어서야 하는데요.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개헌 또 뭐 국민투표와 같은 행정 수도 이전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 행정수도 이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부딪힌 이래 16년 만에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 헌법에 해당을 한다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경제 상황 등 시대가 변한 만큼 헌재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2004년도에도 여러 반론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정부 여당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헌재를 뛰어넘거나 결정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먼저 헌법 개정을 보도했습니다. 마침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만큼 이 조항을 헌법에 넣고 다음으로 수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재의 결정 변경을 기대하는 방법으로 관습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나 법률 개정이 포함되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론에 미래통합당이 위헌론으로 맞서자 개헌을 통한 정면 돌파 방안을 제시를 했다면서 첫째, 국회의원 의석 분포를 고려를 했을 때 개헌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개헌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시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이전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내놓는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행정수도법 합의 1법 1순위 불발된 국민투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보도에서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이번에야말로 당청의 힘을 모아서 노무현 정부 당시 미완에 그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수도 이전 문제를 개헌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 거여의 폭주라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 행정수도 이전은 충분한 준비와 논의 속에 추진이 돼야 하지만 정치적인 쟁점화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일각의 어떤 관측도 있는데요.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바람직한 보도 자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역시 이번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현실화하겠다는 이 여당에 맞서서 이 부동산 집값 정책이 실패를 하니 성남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여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합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론과 그리고 이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의 원칙과 그 당위성이 배경이 될 텐데요. 이미 매우 심화된 수도권 초집중화와 그리고 국토 불균형 발전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충분한 수기, 논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의제를 설정하고 화두를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행정수도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등을 전국에 분산하는 작업 병행 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 지역 언론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의제를 설정해야 할 텐데요.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언론이 제 몫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